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이의 구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관련한 문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문제점들을요, 좀 큰 주제로 묶으면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배우자 선택 방식에 의한 문제점과 자녀 양육, 교육의 어려움, 세 번째 문화적 차별과 차이, 네 번째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문제, 다섯 번째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배우자 선택 방식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 결혼이 시작되면서 마치 결혼 배우자를 상품 고르듯이 고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강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이와 차별을 줄이는데, 그리고 뭔가 낮추는 것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990년 이후 국제 결혼이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문화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 없이 우리가 왜 국제 결혼을 1990년 중후반부터 많이 늘어났냐 하면, 농촌의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와 노인 부양의 문제를 이주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결혼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남성과 경제적 부와 삶의 개척을 원하는 아시아의 여성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 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죠.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남성과 경제적 부와 삶의 개척을 원하는 아시아의 여성의 욕구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결혼이 성사되어질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시기에는 그 한류 열풍,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했었죠. 그래요. 어쨌든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한국 남성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욕구가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 아니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누가 결혼 중개인들이 이들 관계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짓냐 하면, 마치 노예를 거래하듯이 상품화하고 인권 침해적인 과장된 문구라든지, 남성은 여성을 쇼핑하듯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이러한 형태로 둘의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때요?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존엄과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선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작부터 삐걱대고 어긋나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결혼은 다양한 난관과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안에 이루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가까운 다문화 결혼을 하신, 또 가족을 꾸렸다가 헤어지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시작부터 그렇게 삐걱댔던 이 가족의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고
또 모든 가족이 시작이 좋지 않더라도 또 과정이 결과가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우자 선택 방식의 문제를 필두로 해서 유배우,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배우자의 만남 경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옅은 색은 2015년이고 짙은 색은 2018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한다라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2018년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치면 2018년으로 갈수록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는 왜냐하면요. 이미 국내에 많은 국제 결혼을 한 분들이 또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다? 친구와 또 형제 자매들끼리 소개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또 새로운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 대비 많진 않지만 소폭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배우,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배우자 만남 경로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24.8%나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24.8%나 어떻게 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어떠냐라는 거죠. 남성은 1.9%에 불과합니다. 남성이 배우자를 만날 때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는 아주 작습니다. 1.9%밖에 안 되지만 여성은 24.8%나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운데서 인권 침해라든지 비도덕적 윤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비율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는 21.6%가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성은 40.3%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주 여성을 선택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다문화 결혼이 본격화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 가정에 자녀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초등학생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거쳐서 이제 고등학생, 이제는 대학생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돌봄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돌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더 많은 다양한 자녀 교육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만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만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46.2%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다니기를 싫어할까? 물론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23.4%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편입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14.1%나 되고 있고, 학비 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돼서도 12.9%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학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12.9%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료는 초등학생, 중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다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로 학교를 그만둔다라는 비율도 두 번째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가족 재학 자녀의 학교 부적응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을 상대로 물어봤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 하면 학교 공부가 어렵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63.6%입니다. 학교 공부가 어렵다. 그래서 학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6%나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이 53.5%가 친구들과 잘 어울림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 수행 능력과 교우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적응 요인이다라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다문화 초, 중 등 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18년이 지난 세기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어렵다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 공부가 어려운데, 이건 대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나 되고 있고요. 반면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게 2015년이니까 2015년에 비해서 54.9%로 2018년 통계 자료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학교 적응하는데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적으로 했을 때의 학교 부적응 이유와 또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교 부적응 이유,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학교 생활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혼 이민자, 기화자의 만 5세 이하 자녀의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는 이쪽이 높았지만 2016년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이쪽이 더 높죠. 그래서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자녀의 돌봄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가정의 여성이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일까요? 그렇진 않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대부분이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많은 부분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우자가 바쁠 때는 분명히 언제든지 보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다문화 가족인 경우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 돌봄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15년에 비해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서가 26.3%로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양육 관련하여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다라는 것이죠. 양육 관련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족과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돌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관한 것은 거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약간 책임도 지고 또 리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봤더니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돌봄이 어렵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9.1%에 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자,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가정 내, 가정 외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남편과 시댁 식구와의 관계 등에 의한 대내적인 어려움과, 대내적이라 그러면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사회 적응과 차별의 경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어려움,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 그러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언어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제시하지 못해서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죠.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반응, 이것은 이주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문화 차이와 차별은 가정폭력 등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풀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언어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이 안에 믹스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러한 제2의 어려움으로 치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한국의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 마찬가지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 내뿐만 아니라 가족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자녀 세대에게까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떤 소신 있게 하는 것이라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의 말에 무조건 쫓아가면서 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것랑은 어떠한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 얘기, 이것은 이주 여성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얘기들이죠. 또 출신국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대외적인 어려움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들로부터 몽골에 대해 좀 실망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몽골에는 불이 있나? 이런 식이죠.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주도에 경험이 없는 분은 야, 제주도에서 축구하면 야, 공이 바다로 빠지지 않냐? 어떻게 축구를 해? 야, 제주도에서는 야구 홈런 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축구도 못하고 야구도 못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한국말 잘 모르면 한국 사람들이 바가지도 씌우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은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하냐면 외국인은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면 이게 싸요. 이게 정말 싸니까 이걸 사세요. 선택이 무엇에 결정되냐 하면 이주 여성이 오면 싼 것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러한 반응들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결혼 이민자 귀화자는 몇 프로나 되냐면 30.9%로 2015년 33.3%보다 2.4% 감소를 했습니다. 조금 여기에보다는 2015년보다는 다소 감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9%가 1년 안에 차별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차별 대처 방법. 자, 그러면 1년 안에 30% 이상이 차별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참았다가 78.1%입니다. 그리고 참았다가 78.1%가 2015년 대비 더 어떻게 하고 있어?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참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별받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참았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론 친구와 상의한다라는 게 24.7%,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한다 9.2% 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다라는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의 상의의 비율은 낮아지고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는 비율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무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돌이켜보는 그러한 어떤 도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입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사회적인 관계 없음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여가 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나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5%나 되고요. 자녀 교육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가 33.9%이고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지지체계가 있느냐, 32.7%가 없다. 마찬가지 일자리 관련도 29%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없다라는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 2018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증가했죠? 증가했네요. 일자리 관련만 다소 감소한 거죠. 그리고 증가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계, 어떠한 도움을 구할 사회적인 관계가 없음이 2015년 대비 2018년으로 갈수록 더 관계가 없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비율이 더 훨씬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상당히 위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구당 월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26.1%로 가장 낮고 100에서 200만 원이 22.4%, 그래서 약 50%가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이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 자료만으로.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인데 2인 가구이냐 3인 가구이냐에 따라서 이 돈이 적절할 수도 있고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문화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의 비율을 봤을 때 200에서 300 또는 100에서 200만 원이 대다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놓으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족이 가구 소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경제적인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 관련 문제점의 마지막 PPT인데요. 다문화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5.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19년 전체 가구 대비 수급자 가구 비율, 여기가 가구였기 때문에 가구 비율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089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수급자 가구는 128만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수급자 가구의 비율은 6.14%입니다. 반면에 다문화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5.7%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의 수급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이 일반 전체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은 힘든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구는 일반적으로 가구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젊은 가구 세대로 아직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가구에서는요, 1인 독거 노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독거 노인 가구 중에 또 많은 영역이 수급자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 그 가구가 6.14%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5.7%지만 전체 국민 대비 높다 낮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다문화 관련 문제점으로 우리가 콕 집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내용 말고도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생각 나누기 같이 생각해 보면 이민자 기화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다가 최소 30%에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김진훈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제10과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